아예 관심이 없어. 깨지게 됐던 것 같아. 이거 NG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제3회 콤파스 커피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콤파스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 커피의 모든 걸 맡고 있는 황세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콤파스 커피의 그린빈 소싱과 퓨시를 담당하고 있는 마크입니다. 지난 편이 볼리비아 커피였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커피입니다. 자, 오늘 베트남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베트남 커피라고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베트남 커피? 무슨 얘기를 할까? 약간 물음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베트남 커피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베트남은 로부스타만 나온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베트남 커피는 언더독 만나기 전까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 내가 다루는 커피 영역이 밖의 커피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만날 때가 2년, 23년 커피 엑스퍼트였잖아. 그때 이제 파인 로부스타를 먹어보고 와, 커피가 이런 로부스타 있던 보면서 그때 좀 선입견이 깨지게 됐던 것 같아. 몰랐던 커피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 저는 베트남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베트남 커피를 하면은 거의 제 인생의 90% 뭐 거의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베트남을 제가 3년 정도 살면서 사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했고 말씀하신 대로 놀라움을 저도 현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 가져오고 싶었던 마음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말고 그냥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느꼈던 거잖아요. 여기서 뭐 아무거나 듣는 거는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커피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배우기로 이제 로부스타는 품질이 안 좋다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교육자분들도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파인 로부스타 처음 한국에 소개했을 때는 조금 되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파인 로부스타를 통해서 콤파스도 알게 됐고 다른 커피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사실 뭐 커피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사대주의가 심한 것 같고 서양에서 온 거는 되게 우수하고 뭔가 아시아권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들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피도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니, 저도 커피를 거의 안 먹었으니까 커피는 이제 맥심, 화이트 모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먹다가 커피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커피 맛을 막 알고 좋아했다기보다는 커피를 마시고 배우면서 학습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는 기간 동안에 로부스타, 아라비카 커피 이외의 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거는 좋은 커피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제에서 출발해버리니까 저의 그 커피에 대한 세계를 넓혀가는데 그 되게 많은 장애물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에서도 지금 주제 로부스타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완벽한 큰 착각이 아닐까. 너무나 아름다운 커피들이 있는 거를 봤거든요. 저도 뭐 베트남 커피 많이 경험한 적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 엑셀사라든지 뭐 진짜 좋은 로부스타 뭐 퍼멘테이션을 조금 튜닝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커피들도 있구나. 이게 그 자체의 커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친구들 만나면 커피 하면 슈프리모 아니면 예가체프. 예가체프 뭐 이런 건 아는데 베트남 커피가 생산량이 전 세계 2위예요. 그래? 약간 이런 베트남 커피가 되게 짧은 기간에 생산량을 확 늘렸고 이게 베트남 내에서도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처음에 베트남에 커피가 들어온 거는 프랑스 선교사 통해서 1857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거는 이제 아라비카 커피였던 거죠. 아라비카구나. 네네. 그리고서 1900년도 초반에 로부스타가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전쟁이 길어서 그런 어떤 생산이나 수출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발전된 게 없었고 거의 프랑스 자체에서 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고 이후에 공전이 되면서 고리모이나 이런 정책들 통해서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도 하고 커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1990년대 이제 초반에 그때 이제 콜롬비아를 넘어서서 2위 생산국이 됐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사회주의 비슷한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바꿨다고 해서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잖아. 그래서 로부스타 그 생산지 가면 생산자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를 되게 소개시켜줘요. 문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긴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게 후추나무라는 거예요. 후추나무 보셨어요? 못 봤어요. 후추나무 이렇게 길게 돼 있어. 막상 그거 보면 되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CF 영화 보는 것처럼 후추나무들이 길게 서 있고 자세히 가보면 후추 알갱이들,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1990년도에서 80년대까지도 가격이 높아가지고 다 후추를 키우다가 이제 다 바꾼 거예요. 이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뭐 그다음에 뭐 두리안 피 나무를 다 자르고 두리안을 키운다 약간 들어봤어.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경험한 바로는 사실 그런 건 사실 무근이고 두리안을 같이 키우는 농장들은 있어도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두리안을 같이 키우면 되는데 굳이 커피 나무를 벨 필요는 없거든요. 두리안 좋아하세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두리안 좋아합니다. 두리안도 품종이 있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태국 갔는데 태국 친구가 이 두리안은 뭐고 이 두리안은 뭐고 이 두리안은 뭐고 그래서 가격이 다 달라요. 나중에 두리안을 좋아하시니까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안 먹어가지고 그냥 뭐 진짜 비싸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향도 약간 달라요. 향을 맡아봤는데 되게 좀 상큼한 향이 있고 좀 버터리한 향이 있고 과일의 왕. 그 손으로 만지면 아예 깔 수 없게 딱딱하잖아요. 날카롭고. 그래서 야생 동물들도 두리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 들은 얘기거든. 유일하게 두리안을 먹는 애가 오랑우탄은 나무에서 두리안을 던지는 거야. 깨트려서 먹어요. 오랑우탄 사는 지역만 두리안 나무를 보호하려고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게 이렇게 철판 같은 걸 해놨어요. 신기하네. 알쓸 그리고 약간 이거는 그 말레이시아 택시기사가 해준 얘기인데 두리안을 먹을 때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콜라 맥주, 뭐 그런 탄산 네. 뭐 과학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두리안과 맥주를 먹고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약간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 멘토스 그러니까 콜라에 예, 맞아요. 그런 느낌 피에서 막 기포가 막 생기면서 막 이런 거라 그래서 절대 맥주랑 먹지 말라고 얘기해서 지난주에 캄보디 갔다 왔는데 그때 두리안을 이렇게 사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안 먹고 그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콜라랑 같이 먹지 말라. 아, 그게 있구나. 제가 올해 그 대림 갔었는데 네. 중국 분들이 두리안을 먹잖아요. 네. CU 앞에서 두리안 한국이 아니가 아닌데 되게 살벌한데 칼이 크잖아요. 칼 이만한 거 하다가 네. CU 앞에서 그 CU 사장님도 중국 분이시고 아. 까고 있길래 와 신기한 감동이었어요. 베트남에 마지막 여행 갔던 때가 10년 넘었는데 그때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명동 같은 데가 봐 대탕거리라고 네. 호치민 거기에 과일 주스 집을 한번 가고 하루에 한 3-4번씩 갔어요. 온갖 과일이 들어간 뭐 다른 건 안 넣더라고. 그것만 했는데 그때 돈은 막 1,000원이 안 했어요. 과일 주스 먹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먹을 거 천국입니다. 제가 먹을 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월남쌈 뭐 이런 거 네. 평소에 좋아하잖아요. 쌀국수도 우리나라는 이제 포함만 알려져 있는데 부엌에 우동면 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매콤한 그런 것도 있고 오징어 국수 이런 것도 남부에서 유명한 거 분짜 분짜는 저는 한국에서 베트남 같이 제대로 하는 분짜집은 한국에서 먹는 것 같아요. 구아바랑 당기가 이제 소스처럼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타이칠리 소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좀 한국화된 느낌. 분짜는 진짜 베트남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 너무 많이 가가지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냐.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워낙 또 베트남에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낭을 가야 되나 그러면 커피랑 같이 이제 여행까지 하려고 하면은 호치민 쪽인가요? 아니에요. 요새는 달랏 달라. 요새는 달랏 직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좀 바로 즐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얏장인데 나트랑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낭 가면 약간 호이안이랑 같이 부르거든요. 다낭, 호이안. 다낭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호이안인데 그렇게 여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트랑 갔다가 달랏을 갔어요. 달랏은 타고 4시간 이 정도긴 한데 버스가 워낙 편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버스가 아니라 완전 진짜 누워서 슬리핑 버스가 있고 저 타봤어요. 이렇게 그냥 눕기만 하는 거. 네. 근데 모니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 약간 거의 방 한 칸 느낌의 오. 그런 데도 있고 베란 여행할 때 커피 산지를 가보겠다고 그 10년 전에 치민에 내려서 달랏을 갔거든요.
버스를 탔어. 야간 버스였는데 내가 이렇게 누우면 그 내 뒷사람의 양발을 말을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그때 냄새가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제가 심지어 군대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그거를 누웠을 때 양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보통 이제 후각이 2분 정도 되면 마비가 된다잖아요. 마비가 안 돼요. 가끔 이제 와이프랑 그 옛날 얘기하면은 그때 얘기를 가끔 하곤 해요. 그 보치면서 타고 한 8시간? 도착하니까 아침이었던 거. 맞아. 완전 야간버스인데 아침에 도착해서 달라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로드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뭐 쌀국수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생소했던 게 한 50대, 60대 우리나라 치면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들이 그 아침에 나와서 핀에 내리는 커피를 꼭 천천히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그 커피를 마시는구나. 되게 천천히 마시네. 그 정치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일어나요. 거의 한 5시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나라가 좀 되게 일찍 활동하는 나라라서 만약에 뭐 베트남 친구가 생겼다 주말에 만날래? 이러면은 몇 시에 만나요? 주말에 그렇게 일찍도 안 일찍을 일요일날 만나자 우리 네, 커피 마시러 주말에. 만나자 카페 가자 이러면은 빠르요 10시? 8시에 만나자 같이 8시에 8시 점심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가게들도 안 열었는데. 아니 가게 열어 그래요? 네. 좋다. 그럼 일찍 닫아요? 아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 그러니까 일찍 닫는가 이런 로컬 완전 로컬 카페들은 이제 일찍 열고 뭐 5시 열고 뭐 일찍 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닫는다기보다는 왜냐면 거의 집에서 하는 분위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슈퍼 가면은 저쪽 안쪽에 집이 있고 네네네네. 여기 슈퍼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닫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그냥 영업 시간이 그래도 일찍이 한 오후 3시, 4시 때쯤은 끝난다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조금 인스타그램 올릴 만한 그런 카페들 그런데 거의 뭐 7시, 10시 이런 데 열어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부지런하나 봐요. 왜냐면 덥기 전에 나와서 빨리 일해야 되니까. 근데 자체가 엄청 부지런하고 생산자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생산자들 진짜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못 일어나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내일 이제 또 일해야지 했는데 이제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딴 나라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수학식이 되면은 12시간, 13시간씩 일하니까 인도네시아 가요의 핸드라 친구는 이제 거의 프로세싱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농장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반대. 아침에는 뭐 오후부터 해서 이제 펄핑하고 하는 거는 12시부터 거의 막 새벽 4시간까지. 커피가 제일 민감한 시기에 낮은 또 너무 더우니까 그나마 좀 온도가 선선한 시간대 발효를 하려고 거기도 새벽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새벽까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좋아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계속 펄핑이 널고 막 계속 이랬어요. 이건 베트남에서만 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도 이렇게 몸통이고 형태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 핀인데 이게 핀이 드리퍼라는 뜻이에요. 핀이 필터라는 뜻이에요. 필터. 네, 이것도 원래는 인도에서 남인도에서 왔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랑스에서 식민지 전쟁으로 쭉 돌면서 약간 이런 커피 문화들이 퍼졌을 때 이게 베트남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트남도 원래는 이 핀을 쓰기 전에는 그 라켓이라 그래가지고 그 융드립 같은 거 대부분 동남아 여기다 커피 이런 거 네, 맞아. 끓여놓고 그냥 한약처럼 끓이고 또 커피 넣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제일 먼저 썼다고 알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핀인데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언더독에서는 여기에 웨이브 필터를 넣고 우리가 그 쓰는 드리퍼처럼 쓰시잖아요. 굵게 갈아서. 네네. 현지에서는 그거랑 좀 다르게 추출을 하죠. 그냥 이 자체로 네. 사용을 하죠. 구멍이 있는데 네, 보일까요? 구멍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예, 하는구나. 천천히 내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약간 조금씩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에 이게 있죠. 네. 이 용도가 뭔지 알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눌러주는 거. 근데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요새는 커피가 신선하면은 브루밍할 때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피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은 이제 미분들이 떨어지죠. 네. 딸려 내려오는데 이
프레스를 안에 꽉 넣고 여기다 쓰면은 이중이 돼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터 없이 사용할 때는 프레스를 안쪽에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피를 갈아서 핑커피 내려먹어요. 제가 말한 핑커피는 굉장히 그 로부스타의 진한 전통적인 그런 커피 내릴 때는 아예 종이 필터 안 쓰고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이제 그냥 웨이브 필터 써가지고 똑같이 투어버처럼. 그럼 언더독에서 약간 베트남 스타일로 내리시는 커피 메뉴가 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크게 커피는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고, 이건 이제 되게 일반적인 뭐 카페 라떼나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고, 이제 핀 베리에이션. 핀 베리에이션은 이제 핀으로 내리는 거. 카페 덴. 덴이 이제 블랙이라는 뜻인데, 네, 이런 핀 커피 카페 덴이고, 거기다 이제 연유를 넣으면은 카페 스어. 스어가 연유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NG 아니에요? 카페 스워다 아니에요? 스워다? 스어다. 다는 얼음. 얼음.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써서 쓰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카페 스어에다 우유를 좀 더 탄 게 박시우. 이게 저희 언더독 커피의 효자 상품. 박시우. 사람들이 네. 사람 이름 아닌가? 네. 별의별 손님들이 다 계신데 아. 제 친구 박시우 있는데 뭐 이런 분부터 김시우 없나요? 뭐 네. 이런 진짜로 제가 애드립이 아니라 제 앞에서 그런 애드립을 많이 하세요. 네. 어떤 맛이 나나요? 말 그대로 연유 라떼인데 아인파인 블렌드라고 해서 파인 로부스타 100% 다크 로스팅으로 한 커피를 사용을 하는데 그 커피 맛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쓰는 연유는 이제 베트남 연유라서 다른 분들이 골차 라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드셔보시고는 이제 그 맛을 이제 못 잊고 이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트남 연유가 좀 다른가요? 그래도 뭘 넣어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죠. 고소해요. 네, 그게 그냥 네. 연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유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통칭으로 연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넣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맛이 바디감도 훨씬 이제 로부스타 자체가 또 고소한 맛이나 이런 텍스처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랑 섞이면서 그냥 일반 돌체 라떼랑은 굉장히 다른 맛을 이제 카페 무어이라고 소금 커피가 또 있어요. 카페 스어는 보면은 카페 스어는 이제 북부에서 많이 먹는 박시우는 남부에서 많이 먹는 그러니까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 연해져요 농도가. 그리고 후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신라 같은 예전 시대 때 수도였고 그때 유물이나 이런 것도 많고 되게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고 거기에서 이제 카페 모이라는 소금 커피가 처음 유행을 했는데 그 이상하게 소금을 넣으면 약간 청량감이 있어요. 좋은 날 드시면은 우유인데도 특이하네요. 이 메뉴도 팔아요? 네 이것도 말해요. 궁금하시면 신촌의 언더독 커피로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뭐 있으신가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선 대표님 영화는 스캇인데 스캇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한국에서 진짜 사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뒤처진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베트남에서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 한국 사람인데 뭘 하다가 거기에 갔을까? 커피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 산지가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왜 베트남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처음 베트남 간 건 2015년인데 그때 이제 태국 나오는 길에 스타벅으로 하루 들렸거든요. 여행이요. 여행으로 들렸는데 그때 이제 아라비카 커피를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베트남 아라비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베트남에 아라비카가 잘해요. 약간 이러는 분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 아라비카가 있어. 그러고서는 커피숍을 갔는데 그거를 맛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깔끔하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가능성 있겠다. 당근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는 우리가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2008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와중에 그다음에 먼저 간 친한 형이 있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불렀었어. 거기 처음에 이제 카페 하자고 갔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 시작을 안 했고 베트남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커피 생산자들하고 좀 지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농장을 갈 수 있지. 당시에는 이제 정말 뭐 뜬구름잡기잖아요. 점차 이제 살면 조금씩 이제 커피 생산자들을 알게 된 그 시점이 왔고 그 시점이랑 맞물려 1년 정도 됐을 때 그 만남 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락카프라는 티 회사를 설립하게 됐죠. 2018년도면 30대 초중반?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기 저는 인생에 불안감을 늘 갖고 살았는데 최소한 미래에 잡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베트남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 당시에는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이런 게 되게 컸고 그때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니까 계속 깎아먹고 있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그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베트남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트남의 한국인의 어떤 입지도 되게 좋았고 당시에 저희 라카프 사업이 하는 방향성이 투어리즘하고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제 능력보다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커피 시장에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2019년도에는 베트남에도 이제 파인 로부스타가 갖기가 힘들었어요. 깨어있는 사이트가 있는 커피 생산자들이 그거를 먼저 시작을 했고 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맛을 보기가 좀 힘들었고 지금은 파인 로부스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공 방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요즘 굉장히 우수한 아라비카 커피를 만드는 생산자들도 많아졌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전체 생산량이 한 97%가 로부스타였는데 지금은 이제 95%까지 떨어지니까 아라비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되게 좋은 커피 있으면은 사실 그냥 돈을 일단 내고 시작해야지 어느 정도 이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품종들이 있어요. 베트남 자체가 약간 길잖아요. 럼동에서 길러진 거랑 위에 뭐 썬라에서 길러진 거랑 완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재미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커피 생산자들이 중부 지역 위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북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성장되면은 재밌는 커피들이 나오지 않을까. 달랏이라고 하는 산지가 중부라고 봐도 돼요. 네네. 달랏이 있는 주가 이제 럼동주인데 여기가 되게 베트남에서는 핵심적인 커피 생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거의 로부스타랑 아라비카가 같이 자라는 해발고도가 어느 정도? 1000에서 1600, 1700 그래서 보통 럼동에서 자라는 로부스타는 800에서 1000 정도 1000m에서 로부스타가 자랄 수가 있나요? 쉽지 않나요? 잘 자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뭐 리베리카 이런 품종들이 다 한 번에 자라고 엄청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딱 보면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 것 같아요. 커피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커피 나도 잊어버린 감정이에요 그건. 네, 커피가 생산되는 곳은 다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아, 제 2의 고향. 저는 와이프를 보고 두근두근 거려서. 저는 저희 뿡이를 보고 오늘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지금 차에 있습니다. 뿡이는 대표님 키우시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커피 산지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데 부장님이 이제 곧 또 산지 나가시는데 또 비행기 얼마나 타죠? 뭐 20시간을 거의 저희 인도네시아 갈 때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14시간 이렇게 가서 산지에 가면 이미 그냥 약간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달랏 같은 경우 무려 인천에서 출발해서 커피 산지까지 직항이 있어요. 5시간에 커피 산지까지 길어봤자 1시간 반? 나 아침에 나 잠깐 산지 좀 갔다 올게 하고 가능해요. 저녁 밤늦게 올 수 있네 진짜. 가능합니다. 가서 또 먹으면 또 커피 생산자들이 필살기 커피들을 많이 꺼내주기 때문에 맞아요. 먹을 수 없는 필살기에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 프라이팬을 꺼내서 이렇게 커피를 볶아서 주시는데 프로바스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프라이팬으로 스냅이 뭐 장난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 어쨌든 엄청난 커피가 나와요. 저희한테 지금 게이샤 파치먼트가 4kg 정도 있거든요. 3kg는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 가요에 심기로 했고 1kg 정도 나와요. 잘 맞겠다 싶은 농장. 그 게이샤 파치먼트를 이번에 가는 김에 선물로 주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게이샤가 2024년도에 콜롬비아 커버백에서 나왔을 때 1등 합니다.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이제 저희도 나중에 게이샤, 베트남 게이샤를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럼동주에 있는 그 달랏? 곳이 주요 산지라고 해발고도가 1000m에서 1200m 정도면 사실 다른 산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고도는 아니잖아요. 로부스타는 좀 따뜻한 기후에서 잘 살고 아라비카는 조금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잘 사는데 전체적으로 그 모든 품종이 섞여서 자란다고 이야기하신 그 동네의 날씨나 때로와라고 불리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까요? 이쪽도 화산토고요. 아 그래요? 네, 날씨는 23도? 일교차가 7, 8도? 습하지 수학 시기에는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좋고 그 내추럴도 잘 되겠어요. 네. 그래서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허니 아니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물 자기는 그 오염시키는 게 싫다고 그러더라고.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에서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같은 워시드 러버들 일상 제일 걱정되는 게 클린컵이거든요. 인지를 하는 생산자도 있고 아닌 생산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시작돼요. 베트남은 더울 것이다. 그래서 내추럴, 이거 내추럴 이상한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베트남 커피를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으니까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커피를 하면서 이런 편견들이랑 많이 맞닿은 지점이 있다 보니까 편견을 갖는 순간 사실 그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은 끝이거든요. 확실히 편견을 버리면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게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그 편견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베트남 무산소 커피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커피 생산자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다른 생산자가 어떻게 뭘 하는지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자기들도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무산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인퓨즈드도 그냥 이제 무의미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 향미의 다양성이 생긴 혹시 인퓨즈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생산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편견에 대해서는 좀 버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생산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국 나중에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소비가 안 되면은 이제 그만 만드는 거고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면 발전해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커피가 이래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또 워낙 많은 거를 담고 있는 작물이잖아요. 정치, 경제, 뭐 사회적 이슈부터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커피 수입하면서 저도 좀 되게 즐거웠던 게 리베리카 커피를 언더도 대표님 싱을 하신다고 했을 때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비싼데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팔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리베리카 커피가 배를 타고 오는 와중에 갑자기 뭐 네이처지에도 뭐 발표가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대요. 저희 이제 수입신 커피집과 백마크와 다 리베리카를 왔는데 정확히는 이제 리베리카가 아니라 엑셀사. 피곤하네.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라도 이런 커피를 접할 수 있게 된 게 나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경험이구나, 감사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커피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이 커피를 들고 와서 우승을 했던 나라도 있었고 또 베트남에서 이제 브루잉 대회에서 챔피언했던 친구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열린 월드 대회에 나갔을 때 이 엑센사 커피를 가지고 세계 대회를 나가서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커피 세계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커피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커피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누군가는 그 커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 작은 나의 커피 세상 안에 둘러싸여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스타트를 통해서 이런 커피를 소싱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감사했던 경험이었어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품종이잖아요. 한 입 딱 먹었는데 요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요상하다라는 말을 쓴 건데 왜냐하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페루에 갔을 때 용장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너무 힘든데 아저씨가 발 밑에 있는 풀을 뜯어서 먹어보래요. 뜯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테비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엑셀사에서 스테비아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커피도 있었구나. 나도 나만의 커피 세상에 갇혀서 지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거에 그러면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너무 약간 좀 스페셜티만 즐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이제 한국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안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테두리가 그 시장이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대중들한테 이 커피를 내가 이런 커피도 있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대중들은 그렇게까지 이거를 개척시키지 않아요. 로부스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커피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싱글 오리진 로부스타를 거의 한국에서 최초로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뭐 아니라면 DM을 주세요. 선구자. 네. 지금 되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드세요. 그리고
로부스타인지 아라비카인지 이런 것들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은 드셨을 때 나는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게 딱 먹어봤을 때 그 너무나 되게 이질적일 만큼 달잖아요. 쓴맛도 거의 없는 듯하고 되게 짭짤한 느낌의 그런 감칠맛이랄까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거를 우유와 만나라고 해서 저희 우유랑 섞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위스 바리스타 챔피언이 그걸로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냥 그 에스프레소가 아니라